한 2015년 그 이후부터 이제 이 미국과 중국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또 러시아가 일종의 그 제국주의적인 팽창 성향을 드러내고 그렇게 되면서 또다시 세계가 갈라지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최근에 우리 한미일 정상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미국이 이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봉쇄 정책을 해왔단 말이죠. 지난 한 5년 동안. 네. 그게 쿼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자 군사동맹.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과 호주와 인도의 이거. 그다음에 오커스라고 하는 또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뭐 이 나라들의 또 군사 동맹 비슷한 네. 이런 것들 이게 그러니까 중국을 봉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군사적으로 중국을 봉쇄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이 그 새로운 뭐 협정 합의 이걸 보면서 그게 완성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미국의 중국 봉쇄 정책 태평양으로 못 나오게 하는 거. 그 나라들 간의 네트워크가 쫙 이제 네. 거의 완성이 된 거고요. 거기 활용 점정이 대만인 거죠. 네. 대만이 사실은 대만이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반중이 아니었어요. 뭐 중국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었고 대만 스스로도. 그리고 중국에다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돈을 벌었고 그래서 예전에 홍콩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뭐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았듯이 네. 대만도 비슷했었어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들어오면서 홍콩을 완전히 제압을 해버렸잖아요. 홍콩의 자유를 뭐 완전히 뺏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특히 정치적인 분야에서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만 사람들이 그걸 본 거죠. 우리도 저렇게 되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홍콩을 저렇게 중국이 직접적으로 접수를 하면서 대만이 반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적대 국가처럼 나를 세우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도 야 대만은 중국 영토인데 너희들이 왜 이러는 거야? 너희들 반란이야.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서로. 네. 그래서 대만까지 포함을 하면요.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 뭐 해가지고 쫙 완전 둘렀네요. 완전히 둘러버린 거죠. 거기다가 유럽에서 보면 유럽에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2014년에 처음 침공이 시작됐거든요. 2022년에 전면전을 하게 됐지만 작년부터 2014년에 크림반도 쪽 그러니까 흑해로 진출하는 그 통로를 점령을 했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그 동쪽 영토를 점령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동유럽 국가들이 반러시아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나는 유럽 국가다. 우리나라는 러시아 쪽이 아니고 유럽이야라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많이 갖게 된 겁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러시아가 이번에 전면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러니까 러시아와 미국의 대리전처럼 돼버린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전면 지원을 하게 됐고 또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게 됐고 자 이렇게 된 거죠. 이러면서 동유럽 국가들이 확실하게 반러시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중국이 러시아 편에 가서 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국, 러시아, 터키, 파키스탄, 중동 국가들, 아프리카 이렇게 이어지는 이 중국 쪽 전체주의 국가들의 이 네트워크와 뭐 이쪽 태평양 지역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뭐 이쪽 나토 저쪽하고 이게 완전히 이제 세계가 갈라져 버린 거죠. 네.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된 겁니다. 중국도
미국이나 이 서방에다가 수출을 많이 했잖아요. 그 서방 시장들이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네. 수출을 못 하잖아요. 그럼 중국 경제도 꼬꾸라져야 돼요. 근데 그때 중국이 뭘 했냐면 중국은 다른 나라들하고 달리 여유가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 빚이 없었거든. 그때는 모든 부채, 중국의 모든 부채를 다 합치더라도 GDP의 한 150% 정도 됐어요. 네. 그러니까 국가 부채, 일반 가계 부채, 기업 부채 다 합쳐도 150% 정도예요. 네. 지금은 얼마가 됐냐면 300%가 됐어요, 그게. 아, 그래요. 그 한 십몇 년 사이에 부채가 2배로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부채가.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그때부터 이제 빚으로 인프라 투자를 해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전까지 그걸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지방 정부들이 도로 놓고 고속철도 놓고 특히 그 못 사는 동네들이 있잖아요. 귀저우성이라든가 또 운난성이라든가 네. 뭐 이런 데들 저 변방 네. 이런 데들의 그 지방 정부들에 대해서 이제 이 중앙 정부가 장려를 하기도 한 거예요. 너희들 좀 어떻게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 정부들이 빚을 막 내가지고 인프라 투자하고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집 짓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죽었는데 그때부터 중국만 뭐 미친 듯이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성장률이 10%니 뭐 12%니 뭐 이런 정도까지도 막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그러니까 중국이 최대의 고객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뭐 브라질도 그렇고 이 중남미 국가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의 수출을 엄청나게 하게 되잖아요. 중국이 떠오르는 태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우스워진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우스워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국제 무대에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말을 세게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 중국 위안화를 국제 통화로 만든다고 뭐 이게 나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빚으로 쌓아 올린 거고 그게 빚으로 쌓은 성장이었던 거죠. 그 결과는 그때 뭐 2010년도 이후부터면은 상당히 이제 10년 이상 지난 건데 네. 결과는 그렇게 좋지 못했던 건가요? 과실이나 이런.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죠. 처음에는 왜냐하면 인프라 투자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부족하던 상태에서 처음에 투자를 하게 되면 성과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뭐가 부족한지가 분명하거든요. 부족한 데 갔다가 하면 그러면 그 인프라가 깔린 곳에 산업 생산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게 많아지면요. 그건 이제 빈 공항들이 생겨나고 차가 다니지 않는 고속도로가 생겨나고 배가 없는 항구가 생겨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중국은 그게 심지어 주택이 그렇게 된 거죠. 주택이. 그래서 지금 뭐 이 추정치에 따라서는 중국의 빈집이 1억 3천만 채라고 하는 그런 추정치도 있고 어떤 숫자로는 6,500만 채라고 하는 숫자도 있고 그런데 둘 다 어마어마하네요. 예,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한 중국 전체 주택 중에 20%에서 25% 정도는 비어 있는 집인 겁니다. 그래요. 그게 미분양이 아니고요. 미분양 주택이 아닙니다. 분양이 다 됐어. 주인이 분명히 존재하는 주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사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정책적인 요인이 하나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 시진핑이라고 하는 요인인 거예요. 네. 시진핑 주석은 자본주의적인 이런 성장 방식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죠. 예. 그래서 빚을 얻어서 주택을 막 짓고 그것을 빚을 얻어서 두 채, 세 채씩, 네 채씩 막 사고 하는 거 이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한국인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발상인데 네.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사회주의적이에요. 네.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처음에 2012년에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그 권력이 굉장히 약했잖아요. 기반이 매우 약한 사람이고
주석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 처음에 그래요? 기반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부지리처럼 주석이 된 것이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반부패 투쟁을 하면서 권력을 확실하게 장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정적들을 뇌물 혐의로 다 잡아들인 거잖아요.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중국에는. 그렇군요. 특히 권력자라면 권력자는 다 부자고 네. 그 부자가 어떻게 됐느냐? 그쵸. 다 뭔가 뒤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잡아넣을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인 거예요. 네.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시 주석이 한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부동산 부채 단속을 한 겁니다. 건설업체들의 전체 자산 중에서 부채가 70% 넘으면 안 돼. 네. 그거 넘는 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 은행들이 말이야. 그 이제 대출 회수하고 새로운 대출 해주지 말고 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부동산 업체들은 부동산 이 개발 업체들은 빚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그게 헝다그룹도 그렇고 뭐 지금 문제가 된 비구이한 칸츄리가든 벽개원 거기도 그런 거고 거기는 뭐 한 80%씩 다 되더라고요. 전체 자산 중에 부채가. 그래요. 그렇게 커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에 비해서는 한 4배, 5배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채가. 거기다 이제 부채 회수하는 대상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이 이 개발 업체들이 선분양을 해서 선분양 받은 계약금이라든가 중도금을 전부 건설에다가만 썼으면 지금 같은 사태까지는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 옛날 그 재벌들이 했듯이 문어발 확장을 한 겁니다. 선분양 받은 소비자들한테 받은 그 소비자들이 지급한 그 계약금, 중도금 이런 것들을 건설에다가 그냥 쓴 게 아니고 이것들을 가지고 전기차 만드는 데 쓰고 뭐 또 호텔업에 쓰고 뭐 이렇게 막 이제 사업을 확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대출을 받아서 또 채권 발행해서 그걸 가지고 공사 진행하고 뭐 이렇게 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막힌 거예요. 네. 시 주석의 그 3조 홍선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3 레드 라인이라고 하는 거죠. 3개의 빨간 줄. 그게 다 빚 줄이는 겁니다. 부채를 줄이는 정책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공사가 중단되니까 선분양을 받은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죠.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건설업체한테 가서 막 시위를 하는 거예요. 시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잔금을 거부하는 거죠. 모기지 보이콧이라고 하는. 네. 잔금 납부 거부 운동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돈이 쫄리는데 이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그런데 소비자들이 잔금도 안 주니까 더 쪼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 부도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도가 나고 있는 겁니다. 중국 경제가 침체되는 것은 뭐 거의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일반 서방 국가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그랬지만 이러면 거의 무한정 돈을 풀어요. 심지어 코로나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직접 돈을 줬잖아요. 이거는 빌려준 것도 아니고 우리도 돈 줬잖아요. 1인당 뭐 30만 원씩 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소비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코로나 때도 돈 안 줬어요. 왜 안 줬느냐? 이거는 시진핑 주석의 철학이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소비자들을 타락시키면 안 된다. 그리고 소비가 늘어나는 거, 또 주택에다가 뭐 주택을 두 채, 세 채씩 갖고 있는 거, 이거는 타락한 자본주의 방식인 거죠. 이거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 주석의 입장에서는 경제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 첨단 반도체, 우주 달 정복, 이런 거예요. 방위 산업, 원자력, 또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게
중국몽인 거죠. 그냥 뭐 사람들 식당 가서 먹고 흥청망청 쓰고 뭐 여행 돌아다니고 이런 거는 이건 타락한 자본주의 방식인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 전체 GDP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요 39%거든요. 네. 미국은 68%예요. 그게 아, 그렇군요.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4%예요. 중국은. 네. 미국은 그게 한 15%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또는 이 서방 경제, 서방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끌고 가는 경제인 겁니다. 네. 소비자들이 살기 위해서 경제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뭐냐? 위대한 중국을 만들기 위해서 경제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영은행들이 그런 일을 하는데 돈을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첨단 반도체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데다가 돈을 무한정 쏟아붓는 거죠. 부동산 이런 데는 안 되고. 부동산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소박하게 거주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되는 거야. 이런 아이디어인 거죠. 이게 기본적인 사회주의 방식인 거고요. 과거에 소련도 그랬고 북한도 지금 그런 거고요.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이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중국은 1979년 등소평 이후부터 그게 좀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40년 네. 그렇게 왔죠. 네. 그 자본주의 방식으로 엄청나게 성공을 거두었어요. 근데 그거는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그건 용납할 수 없는 방식인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그 지정학적인 네. 패권 구도를 봐도 이제 나토가 있고 네. 이쪽에는 한미일, 대만 이런 쪽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태평양 세력이 네. 그럼 중국은 어떻게 그런 걸 좀 타개하면서 문제를 좀 완화시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군사적으로 보면요. 네. 군사적으로 보면 대만을 점령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빠져나가서 태평양의 작은 섬들 어디를 뚫고 나간다든가 그러는 거죠. 네. 그 대만을 점령하는 거는 뭐 계속 군사훈련을 하잖아요. 중국이. 네. 계속 겁도 주고 그러고 있는 것이고 태평양에는 얼마 전에 뭐 솔로몬 군도 그러니까 미국의 그 왕이 외교부장이 뭐 저 솔로몬 군도에 가가지고 그 남태평양 그 조그만 섬들에 가서 뭐 거기하고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느니 어쩌니 하는 게 어떻게든 그걸 뚫고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게 저는 뭐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관련된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게요. 그 중국 해안은요 수심이 굉장히 얕아요.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그 색깔로 칠해져 있는 지도들이 있잖아요. 세계 지도. 중국 해안은 그 아주 색이 옅게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그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네. 다 이게 수심이 얕아요. 그런데 이거 일본의 그 류큐 열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만으로 해서 이거 저 남중국해 필리핀으로 쭉 연결되는 섬으로 연결되는 쭉 이거 뭐라 그러나 일종의 열도 같은 게 쭉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거를 딱 벗어나면요 색깔이 검은색 빛이 짙어요. 그러니까 수심이 깊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열도 미국의 방어선처럼 되어 있는 고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 쪽은 수심이 얕고 미국 쪽은 수심이 깊어요. 그건 네. 묘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잠수함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예, 잠수함이 기동을 해야 되는데 중국 해안에서는 미국이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거를. 그리고 곳곳에 여러 군데에다가 그 리스닝 포스트라고 하는 걸 두고 있대요. 청음소. 네. 잠수함 소리를 탐지하는 그런 레이더 포스트들, 같은 거. 예, 그런 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 잠수함이 뜨기만 하면 다 아는 거죠, 미국이. 그런데 그 이쪽 짙은 바다에서는 심해로 들어가기 때문에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중국 잠수함은 다 노출이 되는 거고 미국 잠수함은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 패권 대결이 되는 상황에서는 미국은 중국 본토를 다 칠 수 있잖아요. ICBM도 그렇고 네. 뭐 ICBM이 아니라도 핵 잠수함이 바로
중국 코앞에 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중국은 모르는 거지 그걸. 심해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네요. 예. 그 핵 잠수함이 그 ICBM을 딱 싣고 있을 테니까 얼마든지 전혀 예상 못한 상황에서 중국을 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잠수함이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으로서는 그게 굉장한 핸디캡인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든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만이 정말 대만이 최고의 위치인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네. 대만을 장악하게 되면 중국이 그러면 그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 거기서부터는 이제 짙은 바다가 예.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중국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와 이게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그 수출 부분 품목 제한하고 투자 제한도 하고 네. 반도체 같은 것도 제한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그러면은 중국이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뚜렷한 방안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뚜렷한 방안이 없죠. 아, 지금. 없어요. 네, 뚜렷한 방안이 없죠. 그러면은 그냥 미국의 고개를 숙이고 형님하면서 안 할 거예요. 숙이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요. 네. 숙이면 망하는 거죠. 숙이면 공산당은 망하는 겁니다. 공산당. 네. 그렇죠. 체제 예. 유지가 핵심이니까. 거기다가 중국이 저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데는 시진핑도 있지만 2008년 그 무렵부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중국의 청년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높아진 거야. 네. 네. 워낙에 그러니까 중국이 꽤 잘 사는 상태에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입고 학교 잘 다니고 집에서도 소황제로 떠받들여지고 그런데 공산당에서는 계속해서 중국 최고, 중국몽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그리고 미국이 우스워 보이고 이렇게 큰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의 아주 강력한 지지 기반이기도 하고 뭐 최근에 들어와서는 취직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실업률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저는 바꿀 수 없다고 봅니다.